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2월 13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맥주에 김 빠진 것 같은 아주 김새는 월요일 주식시장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덕스6799님께서 요즘 한간에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긴장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미쓰리가 주식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맥주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야 난 소주가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삼겹살에 소주 혹은 곱창에 소주를 1차로 드시고 아주 가볍게 우리 맥주 한잔 하러 갈까 이렇게 생맥주를 많이 즐겨 드십니다. 뭐니 해도 무더운 여름에 막 땀 흘린 다음에 벌컥벌컥 들이키는 한 잔의 생맥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행복이죠. 버블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생맥주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맥주 한잔 하러 호프집에 들어갔는데 500 한 잔만 주세요. 그리고 주문을 했습니다. 내가 주문한 500을 들고 오는 그 직원의 손에 쥔 맥주를 봤더니 지금까지 이런 맥주는 없었다. 이건 과연 맥주인가 보리인가 할 정도로 거품이 하나도 없는 그냥 노란 알코올 음료가 손에 쥐고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기만 해도 먹고 싶은 마음이 싹 없어지지 않습니까? 반대로 내가 주문한 맥주를 들고 오는 그 직원의 손을 봤더니 그 잔에 노란 알코올 음료는 반밖에 없고 나머지가 거품으로 가득 차고 가득 차다 못해 그 잔을 막 삐져나와서 넘쳐 흘러가지고 내 앞에 맥주잔을 딱 갖다 놓는 순간 테이블이 막 맥주로 철철 넘치고 나는 냅킨 꺼내가지고 닦느라고 정신줄 없고 그러면은 바닥에 흘린 맥주 거품 닦다가 한 잔 딱 들이키고 싶은 맛이 좀 사라집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야, 그 맥주가 다 그 맥주지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단골을 하는 호프집의 안주의 맛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안주를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주는 의미가 없고 맥주 마시는 집 그리고 그 맥주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맥주를 어떻게 이제 테이블에 갖다 놓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사람인데요. 딱 갔는데 그렇게 정말 노란 보리 음료만 가득 찬 500을 갖다 주거나 아니면 거품이 막 헤엄쳐 흘러 나오는 그런 걸 갖다 주면 저는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거든요. 우리 덕스6799님께서 버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생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봤는데요. 지금 세상에 버블이 아닌 곳이 있을까요? 옛날에 그러니까 돈이라는 개념이 생겼을 때 처음 생겼을 때 그리고 빚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어쩌면 반대로 이자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는 버블이라는 단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면 좀 굴려볼까 해서 어디다 맡기면 시간이 지나는 그 날짜를 계산해서 추가로 이자를 준대. 반대로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뭔가 필요한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좀 구해야 되는데 누군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대신 그 빌려준 기간이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날짜의 어떤 그 일수에 맞춰서 내가 그 시간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대. 그렇게 돈에 시간 가치가 부여되면서 생긴 게 이자와 대출 빚이고 그게 이제 점점점 커지고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막 더 MSG로 포함이 돼서 버블이라는 게 탄생하지 않습니까? 미국에 가면 감당할 수 있는 적절한 빚은 국가의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니 DNA가 퇴화됐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때 양반들이
물건값은 물어봐도 안 되고 뭐 돈은 세도 안 되고 이런 짓거리 하면서 국민들의 어떤 그 머니 DNA,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의 어떤 머니 DNA를 퇴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이 빚이나 이자에 대한 그 개념이 이게 뭔가 시스템적으로 생겨난 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제 또래에 좀 일찍 결혼해서 지금 그 자녀분들이 뭐 대학생 이렇게 있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어렸을 때 절대로 비듣지 마라. 너 인생을 살면서 법원 안 갔다 오고 경찰서 안 갔다 오고 빚 없으면 그나마 잘 산 인생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일반적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고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 기점은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보급화되면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야, 요즘에 누가 자기 돈으로 투자하냐? 다 이렇게 빚 땡겨가지고 주식하고 뭐 투자하고 영끌이를 해서 뭐 집을 사고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빚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은 더 하겠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이 버블이라는 게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생맥주의 노란 알코올 음료와 하얀 거품의 비율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그 버블이 맛난 커피를 좌지우지하는 버블일 수도 있고 맥주 맛을 딱 떨어뜨리게 하는 버블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떤 버블 상태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맥주잔에 이 거품이 넘치는 버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고 이제는 인간이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종종 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전 세계는 버블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미쓰리 미국이 버블이라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미국이 망할까요? 미국이 디폴트 되는 일이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부러우면서도 얄미운 게 뭐냐면 쓸 수 있는 카드가 너무나 많다. 우리가 여러분 미국이 망할 거다. 디폴트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럴 수는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디폴트 돼서 저쪽에 뭐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금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는 뭐 칠레나 멕시코 이런 쪽에 디폴트를 좀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멕시코가 디폴트 된다. 멕시코가 디폴트 된다고 미국 주식시장이 개폭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멕시코가 디폴트가 됐으니 그 다음엔 칠레가 될 거고 이게 도미노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 힘들겠구나. 이런 공포감이 뉴욕 증시를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뉴욕 주식시장 자체에서 버블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요. 정말 무슨 별수단을 다 써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안 되면은 여러분 뭐 할 거라고요? 전쟁이라도 걔네들은 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까지 굳건하고 여전히 굳건할 거며 소련이 계기니까 소련을 붕괴시키고 지금 중국이 계기니까 중국 조질라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인데라는 거에 초점을 놓지 마시고요. 미국이 망해서 뭐 미국 주식시장이 버블, 미국은요 이미 2008년도에 건방 떨다가 리먼 사태로 한번 뒤지게 혼나봐가지고요. 걔네가 리먼 사태 이후에 얼마나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웬만하면 이제 하물며 금융 리스크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제 다른 주위의 국가들의 버블이 문제를 생기면서 이게 도미노의 공포를 만들어낼 거고 그 공포감이 뉴욕 증시에 영향을 주겠죠. 과연 그게 그 도미노의 파급이 얼만큼 그리고 얼만큼의 강도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에 따라서 뉴욕 증시가 얼만큼 깊게 조정을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뭐 이런 과정이 전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독스 6799님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다가 맥주 얘기까지 나오고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번 주 증시에 대한 뭐 히스토리 이야기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졌는데 소비자 물가지수가 엄청 잘 나왔는데 왜 뉴욕 증시는 금요일 날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오늘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가 저는 12월 13일 월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를 보고 전강 후약일 줄 알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감 잡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하락할 줄 알았는데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상승으로 강하게 시작했고 더 밀어붙이고 거기에다가 월요일 날은 환율까지 1170원대로 이렇게 파란색을 유지하면서 야 이거 진짜 괜찮네 뭐 야 이 스타트 괜찮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금요일 날 뉴욕 증시는 사실 하락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상승했을까?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인복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전국에 이 주식 고수분들, 그러니까 제야의 주식 고수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분들은요. 전문가 활동도 안 하고 책도 안 써요. 내가 물어봅니다. 왜 전문가 활동을 안 합니까? 야, 스트레스 받게 그런 걸 왜 하냐? 사람한테 얼마나 휘둘릴 텐데. 그러면 책이라도 좀 써.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야, 그까짓 걸 왜 써? 야, 책을 쓴다고 내 노하우가 그 책에 담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를 되게 똥멍청이 취급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하튼 제가 이 전국의 제야의 고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생각하는 게요. 일반 개인 투자자들과 다릅니다. 제가 사실 저만이 느꼈던 어떤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사실 여러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뭐 무지개도 한 걸음을 옆에 하면 안 보인다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상승했네. 그러면 대부분의 개인들은 내 예상이 틀렸구나라고 그냥 접어버리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면 주식시장이 악재인데 왜 얘네가 주식을 하락시키지 않고 올렸을까? 이 주식시장이 도대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걸까? 내가 분명히 금요일날 뉴욕 증시를 하락을 예상했는데 얘네가 상승했다면 혹시 내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거를 하나씩 찾아가는 게 저는 주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예측이 인간인데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상했던 주식시장의 방향이 예측과 틀렸을 때 거기에서 나는 틀렸나 봐 이게 아니라 왜인지에 대해서 어떤 시나리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주식이 올랐을까, 왜 빠졌을까 이거를 계속 우리가 소염을 이렇게 되씹듯이 이렇게 되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점점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하는데 잘 방향성을 읽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건 비유가 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가 사기꾼이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좀 사기를 치고 싶은데 그 사기치고 싶은 사람이 돈이 되게 많아요. 그럼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뭐 합니까? 되게 의심이 많아요. 그죠? 의심이 많은 돈 많은 사람한테 사기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좀 사기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뭐 꽃뱀하면 되지 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이렇게 잘 접근해서 그 사람의 비위를 잘 맞추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혹시 외로우면 외로운 걸 공략하고 혹시 뭐 필요한 게 뭐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의 입맛에 짝짝 맞게 해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붕붕 띄우죠. 굳이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제가 왜 지금 사기라는 표현을 썼냐면 나중에 이제 그 돈 많은 사람을 울릴 거니까 사기 맞고 울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번 주에 12월 14일, 15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회의 전에 뉴욕 증시는 일단 올려놓고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내가 주식을 샀는데 오늘 10,000원에 끝났어요. 근데 내일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오늘 10,000원에 끝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12,000원에 끝나는 게 좋습니까? 어차피 내일 빠질 건데. 어차피 내일 빠질 거면 그래도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가격을 올려놓은 다음에 빠지는 것이 좀 내일 빠져도 덜 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즉 그 얘기는 금요일날 뉴욕 증시는요. 이번 주 뉴욕 주식시장의 변동성과 불안함을 미리 좀 이렇게 보호하고자 쉴드를 친 거죠. 그래서 저는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근거를 하나씩 대드릴게요. 지난주 금요일 12월 10일 뉴욕 증시는요. 다우지수가 0.6%, S&P 500이 0.9%, 나스닥이 0.7% 상승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지표, 바로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전월 대비 0.8% 증가, 전년 대비 6.8% 증가했습니다. 전월 대비 0.8%, 전년 대비 6.8% 요 지표는 11월 달 지표고요. 그 전에 발표됐던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9%, 전년 대비 6.2%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귀로 듣는 방송이고 보이지 못하니까 이게 숫자가 지금 감이 안 오실 텐데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전월 대비 증가폭은 0.1% 줄어들었으나 전년 대비 증가폭은 0.6% 증가했답니다. 자, 이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10월보다 전월 대비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전년 대비 상승폭은 증가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6.8% 증가폭은 1982년 6월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1982년이면은요. 금융위기도 전이고요. 뭐 제가 주식시장에 몸담기도 훨씬 전이니까요. 그러면 이 지표가 전년 대비 6.8% 이 상승률은 엄청난 상승폭입니다. 그죠? 이런 상승폭의 지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했다. 이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월가에서는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7% 상승을 예상했지만 월가 예상치보다도 전월 대비 상승폭이 컸고요.
전년 대비 6.7% 상승을 예상했던 월가 예상치보다도 높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았고, 물론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비했을 때 전월 대비는 0.1% 둔화됐으나 전년 대비는 0.6% 증가됐고, 이거는요, 굉장히 잘 나온 지표입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온 지표죠. 근데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느냐? 자,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8% 증가해서 1982년 이후로 최대치고, 전월 대비 0.8% 증가했고 엄청난 증가폭이고 전문가들 예상보다도 높았지만, 이거 말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는 여러 소스들 중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합니다. 이거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경제는 말장난이에요. 전년 대비 상승도 시장 예상은 7%까지였는데 6.8%에서 발표했다. 그래서 시장이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코미디 같지 않습니까? 실컷 전월 대비 잘 나왔고 전년 대비 잘 나왔고 예상보다도 잘 나왔고 막 그랬는데,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 같아. 이거 뭔가 뉴욕 증시를 안정시킬 만한 그 무언가가 없을까? 그랬더니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예상치를 부합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예상했던 거를 전문가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입고 딱 맞춘 거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8% 상승했는 이 1982년 6월 이후 가장 최고치 경신을 했던 이 6.8%의 상승폭도 원래는 시장에서 이번에 혹시 7% 정도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7% 안 나오고 6.8%밖에 안 나왔어. 이것 때문에 뉴욕 증시가 안도 랠리를 보였다고 하는 거죠. 왜 여러분 제가 경제는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산수를 참 못해요. 저는 문과잖아요. 저는 문과여서 예전에 우리 할머니께서 나는 있지, 미스테리가 있대요. 할머니가. 나는 있지, 네가 어떻게 증권사에 들어갔는지 미스테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주식은 수학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어떻게 너처럼 문과인 애가, 산수 못하는 애가 증권사에 들어갔냐? 라고, 정말 그게 할머니 삶에 몇 안 되는 미스테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주식은, 그러니까 옛날에 몰랐는데 제가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주식은 수학이 아니라 문과라고요. 말장난이라고요. 그냥 수치화할 뿐이지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수치가 아니라 그 수치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는 그 몇 문장일 뿐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도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지표가 또 있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 지수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12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도 70.4가 나왔는데, 이게 예비치가 70.4였는데요. 11월 확정치 67.4보다도 높았습니다. 하물며 지난달에 발표했던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살짝 미국 경제가 다시 뒤로 가는 거 아니야?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죠. 그런데 다시 12월 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12월 달에 여기에다가 그냥 오미크론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다 집어치우고 11월 달에 10년 만에 최저치였던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12월에는 상승했다. 여러분, 이게 뉴욕 증시가 하락할 일입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의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되던 뭐 하던 간에 미국은 뉴욕 증시는 아웃 오브 안중이라고요. 니까이 것이 감히 우리 뉴욕 증시를 건드려? 안 돼. 우리 지금 뉴욕은 너무 잘 나가서 걱정이라니까 이거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장난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사실 우리 되게 잘 나가라는 걸 자랑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이꼬르 금리 인상 이꼬르 주식의 악재,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에 벌벌 떠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미국 증시가 잘 말장난을 통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버텨가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사실 뉴욕 증시도 살짝 겁먹고 있습니다. 왜? FOMC 회의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중반까지 가장 많이 들으실 단어가 아마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라는 이야기를 아마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는 미국 시간으로 14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냐면 잠정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건드릴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15일 날은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을 텐데 이 소매 판매란 지표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진 않지만 미국은 소비 국가다 보니까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인플레이션에 굉장한 심리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미국 시간으로 15일 FOMC 12월 회의가 종료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시간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6일 새벽 4시 정도 된다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월요일 날 정강후약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마지막에 1180원으로 끝나서 1170원대보다는 살짝 낙폭을 줄여서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뉴욕 증시 상당히 좀, 방향을 못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은 지네 길 가라고 하고 우리나라 증시는요,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이번 주 증시 방향성은요, 증시 방향성이라보다 시나리오를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6월 달에 테이퍼링 종료하기로 했던 거를 3월 달로 땡기고 그리고 5월 달 혹은 6월 달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내년도 하반기에 한 번이든지 두 번이든지 더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하고 아니면 너무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물가 전망을 상향 조정해서 눈높이를 상대적으로 낮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의 눈높이를 살짝 높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업률 전망도 하향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30만 건이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30만 건보다 높으면 고용이 약간 좀 후지다. 30만 건보다 아래면 미국 고용이 좋다. 그런데 이 지표가 30만 건 막 코로나가 계속 막 퍼지고 미국 경제가 만약에 안 좋아진다. 그러면 실업상 청구 건수 기준선 30만 건을 50만 건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50만 건이 나와도 그래 그러려니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FOMC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대신증권의 이 중단기 증시 전망 자료를 보고 제가 이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가에서는 5월달 금리 인상을 예상했는데 지금 대신증권은 6월달 금리 인상을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신증권 보고서를 보면은요.
어쨌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증시가 좀 충격받을 것이고 뭐 어쩌고 해서 조금 중기적으로는 내년도 1분기 중에 연중 저점인 2610포인트 통과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년 1분기면은 내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 12월 달은 다 갔다고 치세요. 남은 시간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시간 동안에 지금 3000포인트 정도 딱 찍고 있는데 앞으로 한 400포인트 정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좀 제가 오늘 맥주 얘기하느라고 얘기가 좀 길어져가지고 오늘 다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번 주 FOMC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금리 인상이란 단어를 얘기할지 아니면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을 앞당긴다는 얘기만 할지.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경제는 후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그 이슈는 지난 11월 달에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을 미국이 못할 거다. 미국이 막 금리 인상을 하려고 막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도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또 시장 방향성은 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제가 풀어드려야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왜 상승했을까? 모든 조건이 하락해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상승했을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하락을 어느 정도 예감하고 올려놓은 게 아닐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달러 강세로 전환돼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전환되는 그런 주식시장이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이제 3,000포인트 하회할 가능성이 커지겠죠. 미쓰리 다시 바빠집니다. 3,000포인트 아래로만 가면 미쓰리의 이 시청률이 확 그러니까 청취율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 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제가 이래저래 좀 비유를 좀 많이 했는데 좀 쓸데없이 이야기가 길어진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제는 문과입니다. 심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연 설명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수치로 해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연 설명이 좀 많지만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미쓰리가 여러분들의 어떤 공포와 두려움과 긴장감과 궁금증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